단 한 번의 공습. 미합 중국은 우리 돈 2200억 원을 중동의 사막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오명과 오히려 더 커져버린 전쟁의 불씨뿐이었죠. 세계 최강대국의 무모한 선택에 중동 전체가 절망에 빠진 바로 그 순간, 단 하나의 나라가 완벽한 해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무시했던 아시아의 조용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칼리드 알사이프. 한때는 미국의 웨스트포인트에서 조국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왕립국방위원회에서 조국의 생존을 고민하는 최고 전략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름의 뜻을 따서 저를 신의 검이라 부르지만 오늘 저는 검이 아닌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어떻게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빛이 왜 지구 반대편의 나라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비밀스러운 기록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그날 밤이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에게 수백 발의 미사일을 주고받으며 중동 전체가 거대한 화약고가 되어버린 바로 그날이었죠. 리야드의 지하 벙커, 왕립국방위원회의 긴급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갓 내린 커피 향과 섞인 짙은 초조함이 맴돌았어요. 제 앞에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수십 개의 외신 채널들이 실시간으로 전쟁 상황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하늘을 붉게 갈랐으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쉴 새 없이 불꽃을 토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화면을 가득 채운 그 불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태에 대응하는 우리의 오랜 동맹 미국의 방식이었는데, 한 유력 외신의 심층 분석 영상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미드나잇 해머라 불리는 미국의 비밀 작전, 그 실체를 파헤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18시간을 논스톱으로 비행하는 B-2 스텔스 폭격기의 모습이었는데, 뒤이어 화면에는 13톤의 무게로 지하 60m의 안반을 꿰뚫는다는 벙커버스터 GBU-57의 끔찍한 위력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회의실의 몇몇 장군들은 그 압도적인 힘의 나지막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하지만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무력 시위 뒤에 숨겨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진실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첫째, 이것은 동맹을 위한 헌신이 아닌 미국만이 할 수 있는 힘을 과시하기 위한 무모한 선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뉴스 분석가는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이 공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오히려 이란의 핵개발 의지만을 부추기는 최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둘째,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의 문제였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어요. 이번 단 한 번의 공습에 투입된 비용은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2200억 원이 넘는다는 충격적인 분석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작전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미국의 방식,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저 비싼 칼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충격이 저를 덮쳤는데, 저는 이란이 쏜 하즈카셈 탄도 미사일이 어떻게 세계 최강이라던 이스라엘의 사중 방공망을 뚫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들었습니다. 대용량으로 섞어 쏘는 전략 앞에 아이언돔이 과부하에 걸렸다는 사실, 저는 바로 옆에서 똑같은 위협에 노출된 사우디의 미래를 보며 공포에 휩싸였어요. 제 뇌리에는 몇 년 전 예멘의 후티 반군이 쏜 조악한 드론 공격에 우리가 믿었던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이 속수무책으로 뚫리며 무고한 동료들을 잃었던 그날의 참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미국의 약속은 현실과 달랐어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고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미국의 시대가 끝났음을,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워싱턴 DC가 아닌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있었습니다. 제 폭탄 선언의 회의장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보수파의 수장이자 미국의 방산업체와 깊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타랄 왕자였습니다. 타랄 왕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잘 다려진 그의 옷이 구겨지는 것도 모른 채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칼리드 고문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다는 험한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감히 우리의 혈맹인 미국을 모욕하고 텔레비전이나 만드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거론하다니. 은혜도 모르는 배신자라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는 제가 미국에 무기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로 저를 왕실에 대한 정면 도전자로 몰아갔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저를 지지하는 젊은 신진 세력과 타랄 왕자를 따르는 나이든 보수 기득권 세력의 대립으로 쪼개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 왕국의 운명을 건 두 세력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막 시작된 것입니다. 타랄 왕자는 과거 미국이 우리를 도왔던 사례들을 열거하며 미국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주장은 분명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번영을 누려왔으니까요. 그의 말에 몇몇 원로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했고 익숙한 과거에 머무르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도움이 미래의 생존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협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수십 발의 미사일이 아니라 수백, 수천 발의 드론과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오는 새로운 시대의 전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타랄 왕자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이익과 연결된 미국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왕국의 실제적인 안보보다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대립이 극에 달했을 때 침묵을 지키던 왕세자 전하의 최측근이 조용히 회의를 중재했어요. 그리고 제게는 굴욕적인 명령이 떨어졌는데 타랄 왕자의 말대로 미국과의 패트리엇 추가 도입 협상은 계속 진행하고 저에게는 제가 언급한 그 작은 나라의 무기가 정말 장난감인지 아닌지 한치의 의심도 남지 않도록 완벽하게 증명해서 보고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궁지에 몰렸어요. 그것은 저를 시험하는 동시에 제가 주장한 새로운 길의 가능성을 제 손으로 직접 파헤쳐보라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정말 다른 길은 없는 것인가라는 깊은 의심과 함께 내가 직접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비장한 책임감이 동시에 싹트고 있었어요. 이것은 저 개인의 명예를 넘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제 집무실로 돌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거대한 도전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는 최첨단 설비를 갖춘 거대한 전략 상황실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십 명의 정보 분석가들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끌어모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타랄 왕자에게 반박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 조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자료가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미국이라는 거인에 감춰진 민낯을, 그들의 냉혹한 계산을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역시 비용의 문제였는데 외신에서 언급된 2,200억 원이라는 액수, 저는 그 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벙커버스터 폭탄 한 발의 가격,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의 가격, 그리고 B2 폭격기가 1시간 비행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운용 유지비까지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외신의 보도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는데 그들이 사용한 14발의 벙커버스터와 3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 가격만 해도 우리 돈으로 1,500억 원에 가까웠어요. 거기에 18시간을 비행한 7대의 폭격기 운용비를 더하자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만약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다면 고스란히 우리의 청구서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동맹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였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비싼 돈을 쓰고도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하게 파괴되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죠. 미국의 힘은 강력하지만 결코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을 빌리는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비싸다는 것을요. 저는 이어서 작전의 법적인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한 국제법 전문가의 보고서는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었어요.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선제 타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논리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미국 스스로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미국의 방식에 동조한다면 우리 역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탈알 왕자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냉전 시대에 살고 있었고 변해버린 세상의 질서를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분석을 끝내고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미국의 국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우리를 지켜주는 절대적인 방패라고 믿었던 그 존재가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마친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얇은 서류철로 시선을 돌렸는데 제 보좌관이 가져다 놓은 바로 그 파일이었어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통합방공 시스템 제안.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그저 수많은 대안 중 하나일 뿐 시간 낭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얇은 서류철 안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그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이제 저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들과의 전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탈알 왕자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 조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대한민국 통합방공 시스템 제안이라는 제목의 얇은 서류철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제 군사적 상식이 근본부터 뒤흔들리는 거대한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분석한 것은 천공투라는 이름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분석팀이 입수한 시험 발사 영상은 그 어떤 화려한 홍보 영상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몇 번이고 그 영상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공중에서 2차로 점화한 유도탄이 마하 4.5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5,500km라는 눈으로 좇을 수 없는 속도로 날아가는 장면, 그리고 그 미사일이 40km밖에 있던 가상의 적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모습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던 제 부관은 저것이 실제 영상이 맞냐고 몇 번이나 되묻기까지 했어요. 보고서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진행된 시험 발사에서 천공투는 명중률 100%라는 전쟁의 신조차 장담할 수 없는 완벽한 기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과거 우리가 그토록 신뢰했던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놓치고 허공을 갈랐던 그 쓰라린 실패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중률 100%, 그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완벽한 기술력의 증명이었어요. 제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방패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들의 창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저는 마침 우리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가 추진하고 있던 18조 원 규모의 노후 전차 교체 사업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단연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였어요. 바로 그때 제게 한 통의 긴급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의 군비정책실장 마리우시 코진스키가 저와의 비공식 면담을 위해 리야드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유럽 방산 시장의 정세에 가장 밝은 인물 중 한 명이었어요. 저는 며칠 뒤 왕궁의 한적한 별관, 외부의 눈을 피해 마련된 회의실에서 마리우시 코진스키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오랜 비행에도 지친 기색 없이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급해진 폴란드가 어떻게 독일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는지를 토로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폴란드를 동맹이 아닌 그저 자신들의 오래된 레오파르트 전차를 구매할 고객으로만 대했다고 합니다.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폴란드의 절박한 요청에 그들은 오만한 태도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해요. 마리우시 코진스키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한국을 언급하며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 것이 한국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달랐다고 강조했어요. 그들은 무기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의 안보를 함께 짊어질 동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성능, 폴란드의 지형에 맞는 개량, 그리고 폴란드의 국방 산업을 일으킬 기술 이전까지 그들은 모든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마리우시 코진스키는 말했어요. 자신들이 K 흑표 전차를 선택한 것은 단지 성능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보여준 진심과 책임감 때문이었다고. 그의 증언은 제 머릿속을 떠돌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들을 완벽하게 맞춰주었습니다. 마리우시 코진스키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K 흑표 전차의 데이터를 마주했습니다. 이제 이 숫자들은 더 이상 차가운 정보가 아니었어요. 폴란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뜨거운 증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경쟁 기종들을 분석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는 성능은 좋지만 너무 비싸고 약속한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과거의 명성이었습니다.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는 우리 정보팀의 분석 결과 한국의 K 전차 기술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정치적 마찰과 기술적인 문제로 신뢰를 완전히 잃은 속 빈 강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국의 K 흑표 전차의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 약속은 물론이고 혹독한 사막 지형을 가리지 않는 뛰어난 기동성과 막강한 화력 그리고 최첨단 네트워크 능력까지 제가 알던 그 어떤 전차보다도 진보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것은 단지 완벽한 방패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창밖의 리야드 야경을 바라보았고 제 머릿속에서 마침내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난 70년간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며 자신들을 지킬 가장 완벽한 방패천 공투와 그 방패를 뚫으려는 적을 섬멸할 가장 날카로운 창케이 흑표를 동시에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벼려낸 무서운 국가였던 것입니다. 제 깨달음은 쓸만한 무기를 발견한 수준을 넘어 새로운 군사, 강국의 탄생을 목격하는 경외심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국가전략비밀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회의가 열린 곳은 왕궁의 화려한 접견실이 아닌 외부에는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지하 벙커의 비밀전략 회의실이었어요. 이 자리에는 왕족이라 할지라도 실력이 없으면 배제되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짜 두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총정보부의 방첩국장 이브라힘 알카타니, 그는 파트너 국가의 숨은 의도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왕립공군의 작전사령관 만수르 아라르비, 그는 화려한 스펙보다 실제 전장에서 병사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무기의 신뢰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존경받는 야전 군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부펀드의 리스크관리 수석 누라 알수다이리, 그녀는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지 아니면 밑빠진 독이 될지를 냉철하게 계산하는 경제 전문가였어요. 이 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이 논쟁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의의 시작과 함께 타랄 왕자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제 더 교묘하고 강력해져 있었어요. 그는 한국 무기의 성능을 애써 인정하는 척하며 칼리드 고문의 분석대로 한국의 무기들이 기술적으로 일부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지금 장난감 가게에서 최고의 장난감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략의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이어서 우리의 모든 군사 정보와 위성 데이터가 미국의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가장 큰 경쟁국 중 하나인 한국의 방어 시스템을 덜컥 도입한다면 미국이 과연 우리에게 계속해서 최고 수준의 정보 자산을 공유해주겠냐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왕국 전체를 미국의 안보 우산 밖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방패를 얻는 대가로 미국의 눈과 귀를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그의 주장은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을 가져왔어요. 모두가 우리 사우디가 처한 딜레마를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도 개혁을 원하고 우리만의 힘을 기르고 싶지만 수십 년간 얽혀온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 말입니다. 그때 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회의에 참석한 모두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저는 탈할 왕자님의 우려는 과거의 시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하며 저 역시 한때는 그렇게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는 말로 제 반박을 시작했어요. 저는 스크린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당시 외신들이 보도했던 분석 자료를 다시 띄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언급하며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동맹의 모습인지 되물었어요. 저는 그들의 행동이 우리의 안위가 아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무모한 선택이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파트너의 윤리의식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에게 언제든 수천억 원짜리 청구서를 내밀 수 있는 파트너라는 그 속의 진실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제 말에 정보부의 이브라힘 국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핵심 실무자 한 명 한 명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공군 사령관 만수르를 향해서는 현장의 우리 병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명중률 100%에 믿을 수 있는 방패인지 아니면 워싱턴의 승인을 일일이 받아야만 발사할 수 있는 정치적인 무기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천공투는 그 어떤 정치적인 간섭도 없이 오직 우리 사우디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제 말에 평소 포커페이스를 잃지 않던 만수르 사령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정보부 국장 이브라힘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국 파트너의 배신과 그 속에 감춰진 의도라는 점을 상기시켰어요. 또한 한국은 기술 이전과 함께 시스템 운영에 대한 어떤 부당한 간섭도 하지 않겠다는 파트너로서의 윤리의식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전달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완전한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브라힘 국장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국부펀드의 누라 수석을 바라보았는데 이 선택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어요. 미국의 무기를 사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비로 남겠지만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우리 사우디의 자체적인 방산 생태계를 키우고 장기적으로 기술 독립까지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우리 왕국에 더 큰 이익이 될 것인지는 명확하다고 덧붙였어요. 제 말이 끝나자 누라 수석은 손에 들고 있던 데이터 패드에 무언가를 빠르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회의장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어요. 그것은 모두가 진실의 무게를 느끼고 새로운 시대의 해답을 받아들이는 엄숙한 침묵이었습니다. 탈할 왕자는 자신이 믿었던 미국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냉철한 실리와 데이터 앞에서 힘을 잃었다는 사실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의 좌장으로서 조용히 회의의 결과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위원회의 잠정적인 결론은 대한민국과의 파트너십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하께 올리겠다고 덧붙였어요. 제 선언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만장일치보다 더 무거운 모두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확실한 긍정적 평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조국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위대한 파트너를 발견했다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고 있었으며 왕국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탈할 왕자와 그를 따르던 보수 세력은 이제 더 이상 왕실의 주요 결정에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도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과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서울과 리야드를 오가며 양국의 협력을 이끌고 있어요. 우리 사우디와 대한민국이 맺은 파트너십은 이제 서류상의 약속을 넘어 우리 군이 방어 체계를 실질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리야드 상공을 지키기 위해 건설 중인 천공투 포대 부지를 둘러보며 지난날의 숨가빴던 여정을 회상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동 전체를 피로 물들릴 뻔했던 거대한 전쟁의 불꽃이 결국 지구 반대편의 한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거대한 무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벌인 그 처절한 싸움. 그 제주는 중동이 넘었지만 그 속에서 가장 빛나는 기회를 잡은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가 그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세상은 마치 제게 정답을 알려주려는 듯 여러 가지 사건들을 눈앞에 펼쳐 보여주었어요. 저는 스페인이 이스라엘과의 계약이 파기된 후 어떻게 미국의 하이마스가 아닌 한국의 천무를 선택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알아보는 현명함을 보여주었죠. 동시에 저는 야심만만했던 튀르키예가 어떻게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신하다 카안이라는 이름의 전투기 개발에 실패하고 그들을 믿었던 인도네시아까지 곤경에 빠뜨리는지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전 세계가 마치 거대한 무대 위에서 누가 진짜 파트너인지를 앞다투어 증명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증거는 단 한 곳,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실상부한 현실이 되었죠. 이미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반열에 올랐으면 그들의 무기는 더 이상 가성비가 아닌 최고의 성능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저는 K방산의 수도라 불리는 구미라는 도시에 대한 자료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한국의 기술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의 방패와 창을 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결코 우연히 얻어진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나라에서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처절한 의지. 그것이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쌓이고 쌓여 오늘날의 위대한 결과로 피어난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무기의 성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신뢰와 생존의 철학을 나누어 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한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나라의 운명을 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오랫동안 믿어왔던 강대국의 손을 놓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특히 그 결정이 가져올지 모를 정치적, 외교적 파장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무기가 더 좋으냐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명성과 압도적인 힘이냐, 아니면 묵묵히 증명된 실력과 변치 않는 책임감이냐, 그 선택의 결과가 한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켜야만 했던 나라, 그들의 기술에는 이윤이나 과시가 아닌 생존이라는 절박한 철학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세계는 어쩌면 이제서야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서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세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곧이어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승무원들이 탑승하고 싶어하는 꿈의 노선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이 노선이 천국 노선이라고까지 불린다고 하는데요. 매달 스케줄이 나올 때마다 이 노선만을 기다리게 되는 이유, 그리고 승무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공유되는 특별한 비밀에 대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항공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밀리 휴톤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승무원을 꿈꾸게 된 건 16살 때였어요.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 여행을 다녀오는 비행기 안에서였는데 당시 제가 심한 비행 공포증이 있었지만 가족 여행을 위해 비행기를 탔었어요. 하지만 극도로 예민한 상태로 진정을 하지 못하자 여성 승무원분이 제게 다가와 계속 긴장을 풀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비행 내내 제게 따뜻한 차도 가져다 주시고 이야기도 들려주시면서 비행 시간이 전혀 두렵지 않게 해주셨죠. 그때 처음으로 나도 저런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항공 서비스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승무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관련 학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런던의 항공 서비스 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고, 대학 시절에는 승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했어요. 영어는 물론이고 제2외국어로 시험에서 필요한 불어도 공부했죠. 그리고 마침내 졸업 후 꿈에 그리던 영국 항공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을 베이스로 하여 한국의 인천국제공항, 일본의 나리타 공항, 중국의 베이징 서우두 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전담하고 있어요. 입사 처음에는 2년 동안 유럽 노선만 전담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갑작스러운 승무원 교체로 인천행 비행편에 긴급 투입된 적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많이 걱정됐어요. 아시아 노선 경험도 없었고 문화적 차이도 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제가 처음 보는 아시아 노선 승무원이라는 걸 아시고는 오히려 더 배려해 주셨어요.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도 항상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고 따뜻한 격려도 해주시면서 제가 음료나 식사를 가져다 드릴 때마다 양손으로 받아주시며 감사하다고 하셨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착륙 준비를 하는 동안이었어요. 다른 노선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는데 모든 승객분들이 자발적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담요를 개어 놓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승객분은 제가 수거하기 편하게 쓰레기까지 분리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행동들에 감동을 받은 저는 아시아 노선을 좀 더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비행이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 팀장님께 아시아 노선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팀장님은 승인을 해주셨고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경험하면서 각 나라의 특색과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노선과 아시아 노선을 경험하면서 영국 승객들과 한국 승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동체 의식인데요. 영국 승객들은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편이라 자신의 불편함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요구하는 편인데 한국 승객들은 주변 사람들을 늘 배려하면서 최대한 조용히 비행을 즐기시더라고요. 특히 제 마음을 울린 건 한국 승객들의 깔끔함이었어요. 영국 승객들은 자신이 앉았던 주변만 신경 쓰는데 반해 한국 승객들은 마치 그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소중히 다루셨죠. 식사 후에는 자그마한 과자 부스러기 하나까지 깨끗이 정리하시고 심지어 테이블 위를 물티슈로 닦아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닌 다음 승객을 배려하는 마음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음료수 캔과 플라스틱 컵도 따로 분리해서 정리해 주시고 심지어 신문이나 잡지도 다음 분들이 보기 좋게 가지런히 정돈해 놓으시더라고요. 같은 공간을 사용할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씀씀이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비상상황 대처 능력이었습니다. 한 번은 기내 터뷸런스가 심했던 적이 있었는데 영국 승객들은 대부분 소리를 지르거나 승무원을 다그치듯 불렀지만 한국 승객들은 침착하게 안전벨트를 매고 서로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때는 승객이 갑자기 편찮으신 적이 있었는데 주변의 한국 승객들이 즉시 도와주시고 질서정연하게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휴가 때마다 가끔 한국을 방문하면서 간단한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한국어로 인사와 감사 인사를 건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승객들의 따뜻한 배려심과 질서의식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제가 항공 서비스직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착륙 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시는 한국 승객들의 모습에서 항상 큰 감동을 받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적으로 시작된 아시아 노선이었지만 지금은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승객들을 만나면서 한국 승객들의 특별함은 정말 독보적인데 예의 바르면서도 자연스러운 친근함,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함,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는 제가 경험한 그 어떤 국적의 승객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승무원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영국이나 다른 유럽 승객들은 승무원을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승객들은 저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수고하십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시는데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한국 승객들은 기내 식사 시간에도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른 승객들은 식사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 승객들은 차분히 기다리시고 음식을 받으실 때도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식사 후에는 트레이를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면서 심지어 일회용 젓가락까지 정돈해서 놓아주시는 세심함을 보여주세요. 제가 한국 승객들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승무원을 부를 때마다 항상 실례합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하시고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도 늘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나라 승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또한 한국 승객들은 정말 필요할 때만 승무원을 호출하세요. 비행기에는 승무원 호출 버튼이 있지만 한국 승객들은 그 버튼을 거의 누르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저희가 지나갈 때 눈이 마주치면 살짝 손을 들어 표현하시거나 복도를 지날 때 부드럽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편안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승객들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때로는 저희가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천천히 하세요. 힘드시죠? 라며 걱정도 해주시죠.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반면 일본 승객들은 너무 격식을 차려서 오히려 불편할 때가 많았어요. 겉으로는 공손해 보이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인 태도 때문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죠. 특히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본사로 불만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번은 일본 승객께서 기내식이 조금 식었다는 이유로 본사에 민원을 넣으셨는데 그때 받은 경고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고는 뒤에서는 고객만족센터에 길게 불만사항을 적어 보내시더라고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일본 노선은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승객들의 경우는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비행기 티켓값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모든 서비스를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기내식을 고를 때도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으시고 간식도 여러 번 찾으시고 심지어는 다른 좌석의 기내식까지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중국 승객 한 분이 비즈니스석 음식을 일반석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셔서 난처했던 적이 있어요. 규정상 어렵다고 설명했음에도 계속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불편해하셨지만 그 중국인은 끝까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셨어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해서 중국 노선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힘든 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승객들은 달랐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크다는 건데 앞좌석 승객을 위해 뒷좌석에서도 조용히 행동하시고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석 근처에서는 더욱 조용히 해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옆자리에 외국인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 향이 강한 음식은 조심스럽게 드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본 승객들이 지나치게 규칙적이고 경직되어 있다면 중국 승객들은 너무 자유분방하고 개인적인 요구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 승객들은 그 완벽한 중간점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규칙을 지키면서도 융통성 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노선을 선호하게 되었고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내 안전과 매너에 대해서는 각 나라별로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승객들의 철저한 안전의식이에요. 특히 이륙과 착륙 시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모든 한국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매고 계시더라고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통계를 보면 안전벨트 착용률이 한국 승객은 98.5%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일본이 95%를 차지했고 중국은 75%인데 유럽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89%, 이탈리아는 85%, 스페인은 82%라는 통계를 보면서 그 차이가 상당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단체의식을 느낄 수 있는 건 비행기 모드 전원이에요. 다른 나라 승객들은 승무원이 일일이 확인하고 요청해야 하는데 한국 승객들은 이륙 전에 스스로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시고 심지어 전원을 아예 꺼두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행기 모드 자발적 전환율이 한국 승객이 95%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고 해요. 그리고 기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사용 매너가 돋보였는데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들은 이륙과 착륙할 때 화장실 이용을 자제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점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키지 않는 승객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한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타올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화장실이 더러워져 있으면 승무원에게 꼭 알려주는 분들도 있었죠.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모두가 쾌적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한국인의 매너는 어디서나 빛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반면 다른 국적의 승객들은 많이 달랐어요. 중국 승객들의 경우 이륙 중에도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고 안전벨트 착용 안내에도 잘 따르지 않으셨죠. 특히 화장실 이용 시간에는 정말 난처할 때가 많았어요. 기류가 불안정할 때도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려고 해서 여러 번 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체 여행객들이 비행기를 탔을 때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보통 단체 관광객들은 시끄럽고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단체 관광객들은 오히려 더 조용하고 질서정연하셨습니다. 실제로 관광공사의 통계를 보면 항공기 내 단체 관광객 관련 컴플레인 접수가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낮다고 해요. 게다가 한국 승객들은 비상구 좌석에 대한 인식도 남달랐는데 비상구 좌석에 앉으신 분들은 승무원의 별도 설명 없이도 비상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실제로 한 번은 기류 변화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구 좌석에 한국 승객들이 먼저 나서서 다른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도와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에 늘 감탄하게 됩니다. 단순한 규칙 준수를 넘어서 다른 승객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실제로 우리 항공사의 내부 조사에서도 승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선으로 한국 노선이 꼽혔다는 점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행 비행편을 담당할 때면 저는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안전에 대한 걱정도 적고 승객들과의 소통도 원활하니까요. 이런 한국 승객들의 높은 시민의식은 전 세계 항공업계에서도 이미 정평이 나 있답니다. 제 승무원 경력 10년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2년 전 심한 난기류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기내 수화물함이 열리고 음료가 쏟아지는 아수라장이 됐었어요. 그때 각 국가별 승객들의 반응이 정말 달랐습니다. 중국 승객들은 대부분 소리를 지르거나 승무원을 다그치듯 불렀고 일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한국 승객들은 달랐습니다. 놀라셨을 텐데도 침착하게 안전벨트를 더욱 단단히 매시고 옆자리 승객들에게 괜찮으실 거예요라며 서로를 안심시키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서로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한국 승객은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 아이가 무서워하자 자신의 담요를 덮어주면서 달래주셨고 다른 분은 떨어진 짐을 주우려다 다칠 뻔한 노인분을 부축해 주셨어요. 또 다른 위급 상황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비행 중 갑자기 한 승객이 심장 발작 증세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국 승객들의 대처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였어요. 우리는 의사를 찾는 기내 방송이 나가자마자 두 분의 한국인 의사가 바로 나서주셨고 주변 승객들은 자발적으로 통로를 확보해 주셨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응급처치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 승객들이 보여준 배려심이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고 심지어 담요나 물 등이 필요할까봐 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다행히 환자분은 무사히 응급처치를 받으실 수 있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한국 승객들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아졌어요. 실제로 우리 항공사 내부 설문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승객층을 물었을 때 무려 85%의 승무원이 한국 승객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신 한국 승객들의 모습은 단순한 위기 대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참여의식이자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때로는 승무원인 저희보다 더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시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공동체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한국 승객이 많이 탑승한 항공편이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만큼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죠. 제가 만난 그 어떤 국적의 승객들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한국 승객들의 침착함과 배려심, 그리고 성숙한 공공정신은 제가 경험한 최고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의 음료 주문 패턴을 비교해보면 중국 승객들은 주로 술을 많이 찾고 일본 승객들은 차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한국 승객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물을 가장 많이 찾으십니다. 특히 한국 승객들은 술을 드실 때도 적정량만 드시고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시더라고요.
이런 점에서도 높은 윤리적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시간 비행이기 때문에 영화 감상이나 비디오 시청을 고객들이 많이 하시는데 한국 승객들은 항상 이어폰을 착용하고 적절한 음량으로 조용히 감상하십니다. 감동적인 장면에서 눈물을 훔치면서도 소리내지 않으려 노력하시는 모습, 웃긴 장면에서도 큰 소리로 웃지 않으시려고 입을 가리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승객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취침 시간에는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해집니다. 중국 승객들은 잘 때도 시끄럽게 코를 골거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좌석을 과도하게 뒤로 젖혀 뒷좌석 승객에게 피해를 주곤 해요. 하지만 한국 승객들은 앞뒤 승객을 배려해서 적당히 좌석을 젖히고 담요는 깔끔하게 덮으신 채 조용히 주무시더라고요. 특히 다른 승객이 주무시는 것을 배려해서 창문을 닫아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모습은 더욱 특별해요.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리하면서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특히 어머님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긴 비행 동안 필요한 간식과 약을 완벽하게 준비해 오시고 심지어 옆자리 외국인 아이가 배고파할 때 함께 나눠주시는 모습도 여러 번 보았어요. 이런 한국인들만의 기내 문화를 경험하면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단순한 예절이나 규칙을 넘어서는 배려심,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이렇게나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한국의 이런 문화적 특징은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발견한 가장 큰 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동료들 사이에서는 한국 승객들이 있는 비행기는 천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농담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한 번은 우리 항공사의 올리비아라는 동료가 얼마 전 중국 노선과 한국 노선을 오가며 극명한 경험의 차이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중국 노선을 맡았을 때 악천후로 인해 비행이 지연되면서 준비된 기내식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중국 승객들은 마치 폭동이라도 난 것처럼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승무원들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고 심지어 삿대질을 하며 불만을 표출했죠. 일부 승객들은 비즈니스석까지 몰려와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기내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날 이후 올리비아는 중국 노선을 완전히 기피하게 됐대요. 그러다 한 달 뒤 올리비아는 우연히 한국 노선을 배정받았어요. 또다시 기내식 부족 상황이 발생했지만 반응은 정반대였답니다. 한국 승객들은 저희는 간식 있으니 괜찮아요. 다른 분들 먼저 드시라고 하세요라며 오히려 승무원들을 안심시켜 주셨고 비즈니스석에 계시던 기업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기내식을 일반석에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들에게 양보하셨으며 어떤 분들은 챙겨온 과자와 간식을 서로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승객 한 분이 승무원님들이 더 힘드시겠네요. 우리가 서로 배려하면 다 해결될 일인데요 뭐. 라며 다독여주신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빛나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올리비아뿐만 아니라 외국인 승무원들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제가 경험한 한국 승객들도 정말 특별했어요. 국제항공서비스협회의 작년 고객 만족도 조사를 보면 한국 승객들의 매너 지수가 98.5점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2위인 일본 92점과도 큰 차이를 보였답니다. 특히 승무원과의 소통 부문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99점을 기록했어요. 다른 항공사 승무원들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루프트한자의 한 승무원은 한국 승객들의 매너를 배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희 영국 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신입 승무원 교육대 드림플라이트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는 한국 노선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승객을 대하는 기본 자세를 배우고 싶다면 한국 노선을 지원하세요. 라는 말이 우리 회사의 공식 조언이 될 정도예요. 실제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영국항공 내부 조사에서 승무원들이 선호하는 노선 1위가 한국 노선 45%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일본 28%, 싱가포르 15% 순으로 따르고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 없는 노선 항목에서는 무려 82%의 승무원이 한국 노선을 꼽았답니다. 이제는 한국이 단순한 비행 노선이 아닌 제 삶의 소중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번 비행을 마치고 나면 다음 한국행 비행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앞으로도 많은 승무원들이 한국의 따뜻한 문화를 경험하고 저처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세련된 매너와 따뜻한 배려심은 이미 세계 항공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특별한 문화를 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승무원으로서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행 비행을 통해 더 많은 감동의 순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밀리 휴튼 승무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승무원들 사이에서 천국 노선이라 불리는 한국행 비행편. 그들이 이토록 한국 노선을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타고난 배려심과 매너 때문이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작은 습관들이 다른 이들에겐 특별한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훌륭한 시민의식이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의 댓글에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